제주의 도심이 나날이 이렇게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도시적인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니까 어떤 제주 도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관점으로 보고 변해야 된다는 생각에 혹시 평소에 생각하신 거가 있으시다면? 사실 뭐 제주의 도시가 다른 육지의 도시하고 크게 다를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도시가 만들어지고 나면은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밀도거든요. 인구 밀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 이유는 인구 밀도가 높아져야지만이 그 안에서 경제 활동이 가능한 거고, 그래야지 자영업도 가능한 거고, 일자리가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제주도 사람들은 항상 뭐 돌담집 있는 데서 살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살기 좋은 곳을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그게 근데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약간 캐릭터가 너무 이 풍토가 충분히 그런 다른 점을 만들 수 있을 텐데 건축 재료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물류가 발달해 가지고 재료를 너무 다양한 걸 쓰다 보니까 제주도 같은 느낌이 좀 안 나는 게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 제주도의 건축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그 옛날에 조선시대 때 만들어졌던 건축과 비교를 해보면은 북쪽에 우리 그러니까 육지에 있는 건물들은 대부분 다 양권 소장님 말씀처럼 나무 기둥으로 만든 집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벽을 썼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집안이 이게 화산지대라서 다공성이어서 물이 배수가 잘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수가 잘 안 되는 땅은 뭐가 문제냐면 진흙처럼 돼가지고 이 돌담을 쌓으면은 쓰러져요. 이 집안이 약하기 때문에. 유럽과 마찬가지로 배수가 잘 되니까 높은 성벽을 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성벽을 쌓잖아요. 오사카성 같은 거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그 돌로 이걸 쌓을 수 있다는 얘기, 집안이 다르다는 얘기고, 거기서부터 사실은 제주도의 건축은 큰 특징이 다르게 나올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육지의 우리 한국의 건축이 기둥 중심의 건축이라면 제주도의 건축은 벽 중심의 건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담장도 되게 많고. 근데 그거를 도시를 만들 때에도 그런 캐릭터가 좀 보이게끔 했으면은 좀 다른 정말 좋은 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애석하게 그렇지 않으니까 저는 비행기 타고 제주시에 딱 내리면은 그냥 빨리 서귀포로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시는 너무 서울 같아가지고 캐릭터가 별로 이렇게 차별화가 안 돼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제주도만의 어떤 풍경을 만들 수 있는, 제주도는 서울하고 다르게 만들수록 좋은데 말씀드린 대로 그거를 저밀도로 다르게 만들면 안 될 것 같고요. 물론 여기도 도심이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밀도는 어느 정도 하되 그렇지만은 제주도다운 그런 도시를 재료를 통해서 통일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역사를 보면은 모든 기준점은 이제 자동차가 발명되기 이전의 도시와 이후의 도시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이전의 도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쭉 밀도는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어느 한계점이 다다르는 게 언제냐면은 8층 높이입니다. 그게 2000년 전에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의 아파트가 8층까지 지었어요. 9층, 10층 지었다가 무너져가지고 법적으로 8층까지만 지어라 했거든요. 근데 그 8층의 높이가 1800년대 파리 재건축할 때까지도 8층이에요. 그럼 언제 바뀌냐 하면은 철근 콘크리트라는 재료가 나오면서부터 30층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그냥 두면은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다 보면 밀도가 한 8층 정도 높이, 중층 정도 되는 높이죠. 그걸로 해서도 충분히 도시가 작동하게 만들 수는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여기 땅값과 또 건축 공사비와 렌트비와 기타 등등이 또 이게 결합돼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참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제주 시내가 지금 그 거의 이제 40m 내지 55m로 이제 딱게 고도 제한을 해놨어요. 그럼 뭐 55m면은 뭐 한 18층에서 20층 짓는 그런 높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인프라가 따라가지 못해갖고 이제 여러 문제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새로운 도정께서 이제 15분 도시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뭔가 이렇게 도시 구조를 재편하자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게 말씀하신 대로 15층 높이로 건물을 지으면 거기에 더 많은 사람이 살 거고, 그럼 우리는 지금 자동차를 타고 다니니까 도로 폭이 넓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걷고 싶지 않은 도시가 되는 거거든요, 점점. 그럼 그걸 해결한 도시가 있기는 합니다. 뉴욕이죠. 뉴욕은 30층, 40층짜리 건물이 있어도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녀요. 가능한 이유는 지하철을 뚫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하철을 안 뚫었다면 아마 그
폭이 도로 폭은 감당이 안 될 거거든요. 뉴욕은. 그러니까 사실 제주도가 걷고 싶으면서도 밀도가 있으면서 이게 등등 하려면 인프라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지표면을 이용한 거로만 한다면 한계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대중교통을 조금 더 확보를 해야 되고 어쩌면은 어느 중심 지역 같은 데는 아예 자동차를 못 들어가게 할 수도 있겠죠. 시간으로 정해서 뭐 딜리버리 하거나 할 때 물류가 왔다 갔다 할 때 새벽이나 이런 데만 갈 수 있게 하고 예전에 루이스 칸이 그런 계획안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필라델피아 시내에는 절대 뭐 사람들이 차를 못 갖고 들어오게 하자 뭐 이런 그 약간 과격한 제안도 한 적이 있는데 제주도라면은 그런 거 한번 테스트 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도 제주 도심을 가보면은 참 아쉬운 게 자동차 위주의 그 도시 계획이 돼 있다 보니까 그또 말씀하신 대로 지하철이 있지도 않고 그나마 그래도 요즘에는 그 버스 노선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굉장히 좋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딘가에서 가까운 거리라도 움직이려면 거기보다는 차로 갈 수밖에 없는 또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제주를 생각하면 굉장히 훌륭한 그 자연환경을 생각하는데 도시 많은 역으로 너무 녹지 빈곤이 있지 않나. 거꾸로 너무 녹지 스팟들이 너무 또 없는 부분들도 굉장히 아쉬운 점으로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유현준 교수님은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네. 지금 진행 중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제주가 아니더라도 예. 어떤 뭐 기후 변화라든지 환경 보존 문제라든지 관련해 가지고 어떤 부분을 그 건축가로서 좀 주목해서 다양한 시도를 또 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일단은 제가 설계하는 그 스마트시티의 기본 핵심은 뭐냐면은 인간이 사용하는 면적을 최소한으로 하자는 거예요. 최소한으로 이 땅을 점유해서 도시를 효율적으로 만들자. 이게 퍼져 있을수록 이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사실 인류 역사를 한마디로 보면은 사람들 간의 관계의 병렬 연결을 더 많이 밀도를 높이는 쪽으로 발전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간의 연결고리를 할수록 효과적으로 사람이 집단 지성도 커지고 그리고 경제성도 높아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진화의 큰 흐름인데 그거를 이룩한 게 최근 들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 거리를 단축해서 사람들끼리 연결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교통수단을 많이 발달시켰죠. 20세기에는 자동차가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밀도를 높이는 거예요. 높은 건물을 지어서. 그게 가능한 건 엘리베이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걸 대표적인 거가 뉴욕 같은 도시고 자동차를 이용해서 사람들과 연결한 거는 LA 같은 도시죠. 근데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70년대 오일 쇼크 온 다음에는 자동차 중심의 도시가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느꼈고 21세기 들어서는 이게 정말 환경적으로 재앙이구나 느꼈잖아요. 엘리베이터는 그나마 좀 낫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추를 달아가지고 중력을 거슬러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카운터 밸런스를 맞춰서 에너지 소비가 좀 적어요. 그러니까 둘 다 자동차와 엘리베이터 둘 다 특징은 바퀴를 이용한 기술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굴러가서 마찰을 최소화하고 엘리베이터도 바퀴가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해결을 했는데 그거를 더 넘어서는 프로토타입을 지금은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사람은 걸어 다녀야 된다가 핵심이에요. 제가 쓴 책이나 이런 거 보면 걷고 싶은 거리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밀도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고 다만 또 거기서 걸어서 5분 이내에 자연을 만날 수 있는 도시도 돼야 되는 거고 핵심은 걸어 다니려면 초반부터 밀도를 높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좁은 공간을 더 넓어 보이게 만드는 방법은 뭐냐면은 도너스 모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도넛 모양으로 하면 뺑뺑이를 돌아서 계속해서 넓은 공간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를 한 방에 도너스를 100만 명 도시를 만들면은 이게 컴플리트하게 완성이 안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세종시예요. 세종시도 환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환형으로 되어 있는 도시를 한 번에 만들지 못하니까 너무 퍼져서 이렇게 만들기 시작하고 퍼트려서 만들다 보니까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게 한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이 한 번에 이 링이 완성되는 거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목표는 저는 100만 명 도시였는데 일단 1차적으로 30만 명 도시를 컴플리트하게 완성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확장해 나가면 뭐가 좋으냐면 육각형 도시를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육각형의 벌집 구조로 만들면은 6개의 변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 변에 5만 명씩 사는 그런 도시가 되겠죠. 근데 35만 명이 되면 한 가지를 이렇게 뻗어나가면 됩니다. 40만 명이 되면 하나를 더 뻗어나가면 되고 5만 명씩 늘어날 때마다 하나씩 연결하면은 어느 시점에서는 2개의 벌집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60만 명, 50몇만 명 도시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어디는 산이 있으면 옆으로 피해 나가면 되고, 그래서 그렇게 나뭇가지 뻗듯이 유기적으로 퍼지게 하는 거가 핵심이고요. 이게 좁은 폭으로 돼 있어요. 이 도시가 가로 이 두께가, 그러니까 링이 가운데는 다 자연의 땅으로 보존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자연과 만나는 안쪽은 근린 공원을 배치를 쭉 하고요. 학교나 이런 것들하고 안쪽 중심부로 갈수록 거기는 그냥 자연으로 두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도시가 이게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바깥쪽은 고층 건물, 안으로 갈수록 저층으로 바뀌어요. 그 모든 건물에서 다 가운데 있는 중앙에 자연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맨 바깥쪽은 바깥에 있는 자연을 볼 수가 있고, 선형으로 공원이 만들어졌으니까 한 바퀴를 걸어서 걸을 수 있고, 그 모든 포인트에서 5분 이내에 공원을 만날 수가 있게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핵심적인 거는 결국에는 사람을 걷게 만들고, 그래서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핵심은 도로망 패턴의 비밀이 있거든요. 도로망 패턴을 어떻게 만들 때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요. 사실 우리는 공간에 영향을 받아서 걷고 싶기도 하고 자동차를 타고 싶기도 한데, 그거의 핵심은 도로망 패턴이에요. 전 6개의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고밀도, 중밀도, 저밀도로 하면은 6, 3, 18 해서 18개의 섹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가장 제가 볼 때는 성공적이라고 생각하는, 저밀도에서 성공적인 걷고 싶은 도시는 뭐 베니스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강북 뭐 이런 데를 넣고, 중밀도 도시 중에 성공적인 거는 뭐 파리를 넣는다든지, 그다음에 고밀도 도시 중에 성공적인 데가 뭐 뉴욕 같은 데나 뭐 싱가포르 같은 데를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18개의 도시를 그 도로망 패턴을 거기다가 이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쪽에서 뉴욕 같은 데 있다가 3분만 걸어가면 파리 같은 도시가 나오고, 또 5분만 걸어가면은 뭐 강북의 익선동 같은 도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되게 경험을 그렇게 다채롭게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사람들이 걸어다니면서 그것들을 체험할 수 있게 하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 모든 물류는 다 밑으로 집어넣고 그런 도시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백지에서 시작을 한다면은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 만약에 다음 시대로 우리가 이미 만들어진 도시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자율주행 로봇이 밑에서 다니는 물류 터널을 뚫어가지고 그 지상의 도로의 3분의 1 정도가 화물 차량이거든요. 그거를 다 없애버려서 거기를 공원으로 만드는 그러한 도시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가로서 특히 신경 쓰시는 부분이라든지 어떤 건축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철학 이런 것들이 있으시다면 좀. 저는 이제 아직 어려서 그런지 그런 꿈을 꾸는데, 왜 건축 보면은 그런 멋있는 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form follow function, 뭐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less is more, 그다음에 house is machine for living, 뭐 이런 거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나도 뭔가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제가 한 40대 중반쯤 됐을 때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건축은 관계를 디자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키텍처는 별게 아닌, 제가 보는 사람들마다 관점이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재료에 뭐 천착하시는 분도 있고, 뭐 구조나 이런 데 보시는 분 있고, 저는 건축물은 그냥 하나의 거울 같은 거여서 그게 결과물이 최종 목표는 아니고요. 그 공간이 만들어내는 사람들끼리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자연의 관계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여기에 벽이 하나 서면은 관계가 단절되는 거고요. 창문이 뚫리면은 서로 쳐다볼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고, 문이 뚫리면은 그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관계까지 되는 거고, 두 높이가 다른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계단을 놓으면은 연결되는 관계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건축을 디자인한다는 거는 사람들 간에, 이 사람이 많이 모여 살고 인구가 늘수록 인간은 모이면 갈등이 많잖아요. 그 세상을 좋게 만드는 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소프트웨어적인 방법, 하나는 하드웨어적인 방법. 소프트웨어가 뭐 투표 제도나 세금 정책 같은 거라면, 하드웨어는 건축 공간을 만들어서 그걸로 사람을 더 화목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주택을 지으면은 거기 사는 사람들끼리의 어떤 화목을 저는 포커스를 맞추고, 도시를 만들면은 그 안에 있는 다른 계층들 간의 사람들, 뭐 지역적인 것들은 차이를 좀 극복하려고 한다든지, 소통을 좀 더 하려고 하고 공통의 추억을 만들려고 한다든지, 도시 스케일에서는 그렇고, 만약에 혼자 사는 집을 만든다고 한다면은 그 나하고의 관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레벨의 그런 관계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만들려고 하는 게 제 건축 철학의 제일 중요한, 철학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그 제 생각의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거기서 볼 때 그러면은 공간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거를 이런 피지컬한 공간만 봐야 되느냐 아니면은 가상 공간도 포함시켜야 되느냐. 현대인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이나 이런 텔레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가상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간을 대학원 때 전 대학원을 2번 나왔는데 첫 번째 대학원 때 논문이 그 96년도에 쓴 게 인포텍처라고 썼었거든요. 인포메이션 아키텍처입니다. 그거는 인터넷 가상 공간과 피지컬 공간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뷰포인트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한 게 공간을 정보를 통해서 인간의 의식이 만들어낸 의식의 산물로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계가 없어요, 사실은. 피지컬 스페이스나 사이버 스페이스나. 그래서 그런 그 포괄적으로 그 공간에 대한 스펙트럼은 그렇게 돼 있고 그 안에서 어떠한 관계를 내가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사람을 더 화목하게 만들 것이냐, 그게 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도시라는 게 어차피 그 유기적인 생명체와 같아서 그 어디에 있던 뭐 그 또 언제 그 가까운 미래가 될지 먼 미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대와 또 호흡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또 그 지역의 컨텍스트라든지 그 지역성에 대한 해석도 또 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금 가벼운 질문을 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게 뭐 건축이라는 게 뭐 사회적 요구와 또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 감각의 집약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또 본인의 그래도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건축가 분들이니까 자신만의 어떤 그 감성을 그 키우기 위해서 스스로 연마하고 있는 어떤 그 본인만의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글쎄요, 사실 건축가라는 직업이 정말 저는 정말 축복받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거를 자기가 만드는 창작물에 녹여낼 수가 있어요. 내가 맛집을 가서 느끼는 것들, 그런 것들, 뭐 여기 레스토랑은 어때서 분위기가 좋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적용할 수도 있고 여행 가서도 느끼는 걸 다 적용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하나는 딱 그 다른 사람하고 다른 분들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경험들은 나에게 감정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무슨 감정을 일으켰을 때 그 감정이 도대체 왜 어떠한 공간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가, 그거를 한번 들여다봅니다, 저는. 그래서 요리사들은 왜 음식을 맛을 보면은 맛있네, 그럼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를 생각한다잖아요. 여기는 뭐 소금이 얼마 들어가고 후추가 들어가고 뭐 고춧가루가 들어가고 이걸 생각하듯이 저는 무슨 감정을 느끼면은 그 감정을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보면은 그 몰모트 삼아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죠. 그걸 통해, 왜냐하면 대부분 99%의 사람들은 공통 분목을 갖고 있잖아요. 사람이 뭐 달라봐야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본능은 다 똑같죠. 그러니까 나를 들여다봐서 내가 그냥 경험하는 것들을 뭐 저는 게을러가지고 찾아다니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간다 그러면은 좀 무리를 해서라도 좀 비싼 호텔에 묵어보는 거죠. 그런데 묵어보고서 제가 이제 내가 느끼는 감정들을 기억을 하고 뭐 어디를 길거리를 가면서 뭘 느끼는 게 있으면 내가 왜 이런 걸 느꼈는지, 사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들의 기록이 제가 쓴 책의 결과물인 것 같아요. 어떤 거리는 또 왜 걷고 싶은가는 내가 어떤 거리 걷고서 왜 걷고 싶어졌는지 생각하다가 보니까 난 거고, 어디 여행 갔다가 뭐 산토리니 섬 갔더니 되게 예뻤어요. 근데 논현동 가면 별로야. 그럼 도대체 왜 여기는 이렇게 안 예쁘지? 그걸 두 개 비교해 본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그냥 모든 경험을 다 녹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가볍게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유동용 미술관이 그 건축뿐만이 아니라 그 다양한 장르의 창작 활동을 하시는 분들, 가령 예를 들자면 무용, 미술, 무용, 문학까지도 동시대를 살고 있는 각자 자기만의 그 오리지널리티를 만들어 나가시는 동시대 예술가들과 호흡을 하려고 합니다. 건축가로서 저희 유동연 미술관에 어떤 기대하는 바라든지 담보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 유동용 미술관, 이타미준 선생님의 공간이 이 제주도 땅에 있다고 하는 것 자체로 너무 감사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타미준 선생님의 그 작품집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훑어보면서 아쉬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연구의 결과물이 이렇게 어딘가는 있겠지만 여기엔 실려 있지 않거나, 그러니까 이게 비평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고베 대학에서 박사 논문이 하나 이렇게
최근에 나왔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 건축가들의 어떤 그런 그를 들여다보는 연구의 분야를 조금 이렇게 해주셨으면 그거를 다 미술관에서 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 있는 일이고 이런 의미 있는 일들의 중심에 이 이타미준 미술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런 좋은 공간이 만들어진 거는 정말 대단한 뭐라 그럴까요? 마일스톤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뭔가를 일을 하려면은 두 가지가 꼭 필요하잖아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한데 일단 공간은 마련이 된 것 같고요. 시간은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모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공간을 되게 하나 좋게 만들어 놓고 이런 비어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렇게 됐을 때 분명히 여파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그 생각의 용광로 같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곳에서 섞여서 더 시너지 효과가 나고 우리가 그 이탄민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과거만 바라보는 공간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이곳은 그게 오히려 이 공간은 항상 과거에 기반을 두지만은 미래에 우리는 시각을 두고서 미래에 뭘 더 만들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다면은 그게 더 이탄민 선생님의 그 생각을 기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걸 또 유희와 소장님이 잘 시작을 하셨으니까 이곳에서 더 많은 창의적인 이야기와 대화와 사람들끼리의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는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도 건축가로서의 많은 좋은 활동 또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엔딩으로 이타미준의 그 바람의 노래라는 원고의 일부를 읽어드리는 걸로 이 시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생명, 강인한 기원을 투영하지 않는 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감동을 주는 건축물은 태어날 수 없다. 사랑의 온기, 생명을 작품 밑바닥에 두는 일, 그 지역의 전통과 문맥, 에센스를 어떻게 감지하고 앞으로 만들어질 건축물을 담아낼 것인가.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땅의 지형과 바람의 노래가 들려주는 언어를 듣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제주의 밤, 밤의 뮤지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